대학생인 승현은 방학을 맞아 잠시 외가에 들르기로 했다. 대학에 들어선 이후로 외가 방문은 처음이었다. 외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어 도시 생활에 지친 승현에게는 심신을 회복할 좋은 기회였다.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설과 귀신 이야기가 많았지만 승현은 그런 이야기를 그저 재미로만 여길 뿐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승현은 마을 근처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그 길은 어릴 적 외가에 올 때마다 지나던 곳이라 승현에겐 익숙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결이 살짝 서늘해서 옷깃을 세워도 이상하게도 목 뒤쪽에 차가운 기운은 가시질 않았다. 승현은 마음을 다잡고 한발한 발 산책로를 걸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잎이 날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규칙적이었다. 승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여기며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렸다. 승현은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가로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승현은 외할머니에게 오늘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잘 모르는 기름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며 당부했다. 승현이 다시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옛날 마을에 내려오던 전설을 이야기했다. 오랜 세월 전 이 마을에 한 외딴 집에 살던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매일 밤 산책로를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로는 그 산책로에서 밤에 홀로 걷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전설이었다. 할머니는 그 일이 재수 없는 사건의 시작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승현은 할머니의 말씀을 전설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며칠 후 다시 산책로에 들렀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여전히 낯설지 않은 길이었지만 무언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혼자 서 있는 소녀가 눈에 띄었다. 이상하게도 소녀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승현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다가 문득 소녀가 입고 있는 하얀 원피스가 이상하게 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천천히 승현 쪽으로 몸을 돌렸고 곧 희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마치 도와줘 라고 들리는 것 같았다. 순간 승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불길한 예감에 급히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발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뒤를 쫓는 듯 했다. 승현은 끝내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렸다. 이후 며칠간 승현은 두려움의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고 밤이 되면 창밖을 확인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무엇인가 베란다를 스쳐가는 소리가 들렸다. 승현은 망설이다가 창문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뒷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레 외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승현아, 너도 봤구나. 할머니는 홀로 집을 비운 적이 없으며 그녀 역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전설로만 알았던 그 존재는 여전히 마을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다. 결국 승현은 남은 방학 기간 동안 더 이상 혼자서 산책로에 나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외가집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이상 길에서 혼자 걷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나는 절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1박 2일로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강했지만 나는 항상 들어왔던 도시 괴담들을 떠올리며 약간의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소름 끼치는 꿈을 꿨다. 나는 낡은 나무 오두막에 있었고 어둡고 고요한 숲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내게 손짓하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혀 깨어나 보니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우리는 계획한 대로 캠핑장으로 출발했다.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를 즐기며 처음에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는 저녁이 되기 전까지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했다. 불꽃이 타오르고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중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꿈에 나왔던 여자가 떠올랐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흔히 아는 여러 도시, 괴담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시간은 지나 자정이 가까워졌고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화는 점점 잦아들고 한두 명씩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깊은 숲속의 고요한 적막감과 꿈속 그 여자의 기억은 좀처럼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캠프파이어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 동물인가 보군. 그러나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이번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낮고 가녀린 소리였지만 명확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밖으로 나왔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흐릿한 형체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내 꿈에 나왔던 소복 입은 여자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눈에 띄게 나를 응시하며 손짓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숲속의 새조차도 그 광경이 두려웠는지 고요했다.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 들었어? 친구가 곁에 서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 했으나 이미 여자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내 두려운 눈빛을 보고는 믿기 힘들어했다. 우리는 남은 밤을 서로 번갈아가며 지켰고 나는 좀처럼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왔다. 캠핑을 가기 전에 설렘은 사라지고 되찾을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의 기억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꿈속에서 본 그녀가 단순한 꿈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숲속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느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캠핑을 하러 갈 때면 그 기억이 떠올라 오싹함을 주곤 한다. 그리고 혹시나 여전히 그 산속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스산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 때였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된 괴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괴담은 바로 15층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이야기였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아파트는 20년 전 급작스럽게 지어진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 아파트로 이사해 오면서 평화롭게 생활했지만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1502호. 거기에서 살고 있던 한 가족은 이웃들과는 다르게 항상 문을 꽁꽁 잠그고 살아 외부와의 소통을 꺼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1502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단지 벽에 적힌 알 수 없는 문양이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 후로 15층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싸늘해졌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15층에서 멈춰 문이 열리곤 했는데 그곳에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이 되면 15층 복도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창문을 열어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기괴한 일은 어느 겨울밤에 일어났다. 그날은 아파트 단지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단지의 전등이 깜빡이고 전기 시스템이 흔들리던 중 관리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 씨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가웠다. 15층, 아이가 울고 있어요. 놀란 김 씨는 다급히 15층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놀라움도 잠시 복도 끝에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다. 김 씨는 그것이 어린아이일 거라 생각하고 다가갔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아이가 아닌 푸른빛을 띤 웬 여인이 서 있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 여인은 금세 사라졌다. 김 씨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소문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 15층의 늪줄을 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이 아파트에 얽힌 소문과 전설은 끊이질 않았다. 사람들은 15층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소리와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속삭였고 차츰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과연 1502호에서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혹시 모를 15층의 공포를 조심스레 경계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15층의 유령, 괴담의 전말이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의 밤중에 15층을 홀로 오가는 것은 여전히 꺼려하고 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쯤 이 공포의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 괴담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항상 버려진 채로 어둠 속에 묻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집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인 지우는 그런 얘기를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자신이 겁이 없다고 으쓱거리며 얘기하곤 했죠.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지우는 그 버려진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은 술 기운에 부추기기 시작했고 결국 지우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우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지켜보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한 지우는 문이 삐걱이며 열렸을 때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먹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내디딘 지우는 마치 오래된 세상에 문을 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은 냉기가 감돌았고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고 시계는 멈춘 지 오랜 듯 했습니다. 지우는 음산한 분위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 겁을 내면 안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지우는 거실로 들어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찬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스윽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지우는 등을 바짝 세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움츠린 채 다시 정면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니 아무도 없어야 할 의자에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지우는 식은땀이 흘렀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눈을 깜빡였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귀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에 왔니? 라는 낮고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왜 여기에 왔니? 라는 소리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지우는 있는 힘껏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깥에는 혼비백산한 얼굴의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저 겁주려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창백한 얼굴과 진심 어린 공포를 보고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누구도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조용히 지나가는 세월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